6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건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대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높이 500m, 양쪽이 거울로 덮인 두 개의 초고층 구조물이 200m 간격을 두고 마주선 채 무려 170km를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도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거울 장벽이 홍해 인근 사막 위에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동차도 매연도 없는 미래형 생태 도시가 들어서고 900만 명이 거주하게 된다는 계획이었죠. 태양과 바람으로 전력을 만들고 바닷물로 냉각하며 수직 농장에서 식량을 자급하는 완전한 탈탄소 도시. 석유로 세계를 움직여 온 나라가 이제는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성 사진에 찍힌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거울 벽 대신 사막 위에는 길게 파인 흉터와 이미 뚫려버린 터널만이 남아 있습니다. 170km의 꿈은 2.4km로 축소됐고 65조 원의 야심은 1.4%라는 숫자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실패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제국이 계산서를 다시 펼쳐든 신호일까요? 사막은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5년 아직 30도 차에 되지 않은 한 왕자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자리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 빈 살만, 세계 언론이 줄여 부르는 이름은 MBS입니다. 사우디 왕실에는 수천 명의 왕자가 존재하고 왕위 계승은 늘 복잡한 균형과 암투 속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혈통만으로는 정점에 오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MBS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살만 국왕이 즉위하자마자 핵심 권력을 움켜쥐었고 불과 2년 만에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서열도 높았던 사촌 무함마드 빈 나이프를 정역 해임합니다. 그리고 2017년 31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오르죠. 이 사우디 현대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속도였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해 11월 벌어집니다. 리야드의 초호화 호텔 리츠칼튼이 하루아침에 봉쇄됩니다. 투숙객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왕자와 장관, 재벌 등 381명이 내부에 사실상 구금됩니다. 명목은 반부패 수사였지만 명단에는 MBS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협상 끝에 회수된 자금은 약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조치로 권력의 반대편을 정리하고 동시에 거대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국가를 새로 설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이름이 바로 비전 203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을까요? 답은 사우디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2위 산유국이지만 동시에 석유에 가장 깊이 의존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정부 재정 수입의 약 70%가 석유에서 나오고 한 전체 수출의 90%가 원유와 석유 제품입니다. 나라의 심장이 사실상 유가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재정은 흑자로 돌아서지만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국가 재정은 즉각 압박을 받습니다.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유가는 배럴당 약 91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실제 유가는 60달러 안팎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매달 90일이 들어와야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60만 들어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차이는 곧 재정 적자로 이어지고 적자는 국부펀드의 자산을 잠식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석유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간다면 사우디의 기존 성장 모델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2030은 단순한 야심이나 과시욕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석유 이유를 대비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과감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었던 셈입니다.
재정 압박보다 더 조용하지만 더 위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입니다.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 구조는 곧 부담으로 바뀝니다. 석유 산업이 만들어내는 고용은 제한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상당수는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곳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기회는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이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긴장으로 번집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청년 실업은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진 전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우디 역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제 가능한 수준처럼 보일지 몰라도 5년, 10년 뒤에도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기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석유로는 더 이상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민간 경제는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 이 인구 구조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은 단순한 산업 다변화 계획이 아니라 젊은 세대를 흡수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가장 극적으로 형상화된 공간이 바로 그리고 더 라인이었습니다. 홍해를 마주한 사우디 북서부 사막 한가운데 서울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초거대 미래 도시를 세우겠다는 선언. 그 중심에는 높이 500m, 두 개의 거대한 거울 외벽 건물이 서로 마주선 채 200m 간격을 유지하며 170km를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는 길이에 인공협곡이 사막 위에 세워진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현실감을 잃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 안에는 최대 900만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의 선 안에, 하나의 구조물 안에 도시 전체를 압축해 넣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더 라인에서는 자동차가 사라집니다. 출퇴근을 위해 도로를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직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상업구역과 주거구역이 층별로 연결되고 장거리는 지하를 관통하는 초고속 철도로 이동합니다.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20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건물 사이 공중에는 녹지가 매달려 있고 걸어서 2분 거리마다 공원이 배치됩니다. 식탁에 오르는 채소는 외부 농지가 아니라 구조물 내부의 수직 농장에서 재배됩니다. 60층에서 수확한 토마토가 30층 가정의 저녁 식탁에 오르는 시기입니다. 외벽의 거울은 태양빛의 상당 부분을 반사해 내부 온도를 조절하고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그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로 충당합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완전한 인공 생태계. 석유 시대를 상징하던 국가가 이제는 탈탄소 미래 도시에 아이콘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건설 계획이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쓰겠다는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실험의 현장에는 한국 기업들의 이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건설업의 인연은 1970여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현대건설이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건설을 수주하며 중동 건설 신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억 6천만 달러,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 사우디 사막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한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뒤 같은 사막에서 또 한 번의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2022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더 라인의 핵심 지하 터널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사막 아래를 관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공사는 넘의 심장부를 떠받치는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최대 14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투입됐고 하루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토사가 이동하는 초대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 시공을 넘어 플랜트, 철도, 에너지 분야 협력까지 확대하며 사우디의 미래 설계에 깊숙이 참여했습니다. 반세기 전 주베일에서 시작된 인연이 넘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이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조감도와 화려한 홍보 영상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넘 부지에는 원래부터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수백 년 동안 사막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후아이타트 부족입니다. 미래 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이주 명령이 내려졌고 일부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2020년 한 부족 구성원이 자신이 쫓겨나는 과정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저항 의사를 밝힌 뒤 보안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주를 거부한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이 넘 프로젝트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현장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체불과 여권 압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루 12시간을 넘는 교대 근무와 열악한 숙소 환경,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650조 원 규모의 미래 도시라는 거대한 꿈 아래 설계도에 그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넘은 기술과 자본의 실험장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시험대에 오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적 현실은 더 냉정했습니다. 더 라인은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라 500m 높이의 구조물이 170km에 걸쳐 끊김없이 이어지는 전례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환경은 인간의 상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낮 기온은 50도를 훌쩍 넘고 밤이 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극단적인 일교차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 전체를 매일같이 팽창과 수축의 반복 속에 밀어넣습니다. 더운 날 철로가 휘는 것과 같은 원리가 170km 길이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변형을 견디기 위해서는 구조물 곳곳에 수많은 완충 장치와 확장 구간을 설계해야 하고, 그만큼 공학적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거울 외벽 역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해 내부 온도를 조절한다는 개념은 매력적이지만 광범위한 반사면이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철사의 이동 경로와 겹치는 구간이 있어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울 벽이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에너지와 물 문제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9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전력과 담수가 필요합니다.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조, 환경, 에너지, 생태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순간 더 라인은 더 이상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능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거대한 꿈을 지탱하던 논리가 조금씩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숫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유가는 배럴당 약 91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국제 유가는 6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들어와야 할 돈은 90일인데 실제로는 60만 들어오는 구조. 그 차이는 고스란히 재정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들어 사우디의 재정 적자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넘만이 아니라 무카부, 키디야, 홍해 리조트, 엑스포, 월드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던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접시는 늘어났지만 막대기는 부족했습니다. 이때 내부 문건이 외부로 알려지며 상황이 급변합니다. 170km로 계획됐던 더 라인의 길이가 2.4km로 축소됐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전체 계획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던 거울 벽이 여의도 한 바퀴 정도로 줄어든 셈입니다. 같은 시기 프로젝트를 이끌어오던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며 리더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더 라인은 사실상 중단됐다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거대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은 더 이상 확장 계획이 아니라 축소와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꿈의 스케일 자체가 현실 앞에서 재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가장 날카로운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실패를 이야기하던 순간 설계도는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900만 명이 거주하는 거울 도시 대신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허브. 이것이 바로 넘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소와 후퇴처럼 보였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인프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과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넘은 홍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닷물을 활용한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사막의 강렬한 태양빛은 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혹독했던 환경이 서버를 돌리기에는 오히려 이상적인 조건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미 뚫어놓은 130km 이상의 터널은 서버실과 전력 케이블 통로로 전환될 수 있고 구축된 항만 시설은 대형 장비를 들여오는 물류 거점이 됩니다. 65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성공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투자 유치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육아와 재정 상황 역시 여전히 변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거울벽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 사막 뒤에는 이미 인프라의 뼈대가 존재합니다. 도시가 아니라 데이터가 흐르는 공간으로, 사람 대신 서버가 들어서는 공간으로. 넘은 무너진 꿈이 아니라 다시 설계 중인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장면이 어쩌면 재탄생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건설사들도 빈살만의 650조짜리 도박이 사막의 흉터로 남게 된 충격적 내부 사정이라는 이 문장은 자극적이지만 동시에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넘 프로젝트는 단순한 해외 플랜트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체질을 바꾸려는 정치적 실험이자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한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베팅이 경제 논리만으로 굴러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육아, 재정 적자, 정치적 결정, 국제 여론, 기술적 난이도까지 모든 변수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깊이 들어갈수록 건설사는 단순 시공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이 수정되면 기업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사들은 과거 중동 건설 붐을 통해 성장했고 지금도 대형 해외 수주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넘 사례는 한 가지 교훈을 던집니다.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는 수주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가장 먼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70km가 2.4km로 줄어드는 순간 계약 구조와 공정 계획, 자금 집행 일정은 모두 다시 계산됩니다. 공사 대금이 늦어지고 발주 범위가 변경되면 기업의 현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막의 흉터라는 표현은 단지 미완성 구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확장과 낙관적 가정이 남길 수 있는 산업적 상처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일 국가, 단일 메가 프로젝트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 관리,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센터 같은 장기 수익형 사업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미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건설사는 단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전력, 냉각, 모듈러, 인프라 기술을 선점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구조 자체를 보다 방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단계별 자금 집행 보장, 설계 변경 시 비용 보전 조항 강화 등
금융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넘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이라는 초기 서사가 수정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건설사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동시에 시험입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수주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막에 남은 것은 거울벽이 아니라 터널과 기반 시설입니다. 그 인프라가 무엇으로 채워질지에 따라 이 이야기는 실패가 될 수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도박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그 도박의 구조를 읽고 스스로의 계산법을 갖는 것입니다.